민주당이 21대 첫 국회를 단독 소집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첫 민주당 의총에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에서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워싱턴 DC엔 군 전투 헬기 블랙호크까지 투입됐습니다. 유명 가수도 시위에 동참하거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내려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징계가 가능한 건지 전례는 어땠는지 따져봅니다. 의원 신분으로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의혹 재판에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 도중 국회 기자회견을 이유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는 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허했습니다. 지난 3월 나눔의 집에 성추행 합의금 900만 원을 기부했다가 후원금 반환 소송에 나선 강민서 씨를 TV조선이 직접 만났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시험이 이어지는 대학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엔 대리시험을 치러주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여의도 국회 상공으로 먹구름이 잔뜩 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 선언에 이어서 단독으로 첫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통합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빼고서라도 국회문을 열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177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하겠다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며 현대사의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했고 통합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88명이 서명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국회 사무처에 제출됩니다. 사흘 뒤 통합당을 빼고 개원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모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통합당 부의장은 빼고 의장.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당이 여야 합의 관행을 깨고 단독 개원에 나선 건 13대 국회 이후 처음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며 현대사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우리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과중한 책무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백선엽 장군의 친일 논란부터 유신청산 특별법 제정, 칼기 폭파 사건,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강수께서 여당에 좀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빨리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아니 언론이 막아야지. 언론이 국민의 여론으로. 그거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177석의 거대 여당이 5일 첫 본회의를 밀어붙일 경우 야당으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처음부터 반쪽으로 시작할 경우 여야 협치는 더 어려워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여권의 이런 밀어붙이기 분위기 속에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재판 과정에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검찰에 유리하게 증언을 했던 한 재소자가 수사팀의 회의로 위정을 했다며 진정서를 낸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재소자의 과거 행적이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모 씨. 최 씨는 지난 2011년 3월 재판에서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랬던 최 씨가 당시에는 검찰의 회유로 위증을 했다면서 지난 4월 법무부에 옥중 진정서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의 진정서를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입니다. 최 씨는 현재 보이스피싱 혐의로 복역 중인데 지난 2016년에 무고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 혐의로 구치소에 있던 최 씨는 교도관이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검사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동료 죄수의 돈 1,700만 원을 가로챘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서를 검토한 뒤 최 씨를 직접 불러 증언 조작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한 흑인이 목숨을 잃었고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위는 미 전역 140여 개 주요 도시로 번지면서 곳곳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밤거리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에도 차도 위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경찰의 경고에도 아랑곳 않습니다. 시위대 한 명이 뒤에서 경찰을 공격하자 경찰은 시위대에 총을 겨눕니다. 최루탄 연기 속에 중무장한 기동대가 속속 배치됩니다. 성난 시위대는 상점 유리창을 깨부수고 마구잡이로 들이닥칩니다. 뉴욕 상점들은 급한 대로 나무 판넬로 상가 입구를 덮었습니다. 시위대는 다리까지 점거하고 밤새 경찰과 대치합니다.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한 이후 일주일째 야간 통금이 내려진 곳만 40곳이 넘습니다. 5,600여 명이 체포되고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살인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백인 경찰이 목과 등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 심장이 멈췄다는 겁니다. 유족은 평화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What are y'all doing? Y'all doing nothing. Because that's not going to bring my brother back at all. It may feel good for the moment. Just like when you drink. Let's do this another way. 플로이드의 장례식은 다음 주 화요일 휴스턴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 벙커로 피신하는 일이 발생한 뒤에 워싱턴 DC 상공에는 전투 헬기가 저공 비행을 하며 시위대를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참 의장이 참여하는 지휘본부를 백악관에 설치했습니다. 마치 전쟁 같은 상황이죠. 이어서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가 격렬해지는 백악관 인근 도로. 밀리는 듯한 시위대 한가운데서 최루탄이 터집니다. 비명과 함께 시위대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틈을 타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장으로 이동합니다. I am mobilizing all available federal resources, civilian and military, to stop the rioting and looting. 주지사들에게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시위 세력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합니다. I want the organizers of this terror to be on notice that you will face severe criminal penalties and lengthy sentences in jail. 트럼프는 이어 백악관 북측의 세인트 존스 교회로 향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예배에 참석해 대통령의 교회로 불립니다. 전날 밤 시위 도중 이곳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백악관은 시위에 대응할 중앙지휘본부도 설치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폭력 대응 책임자입니다. 수도를 막는 데는 연방군을 활용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현재 워싱턴 DC에는 자체 방위군 1,200명 전원, 250명의 연방 헌병대, 그리고 인근 주에서 지원받은 800명의 주 방위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이날 밤 시위대가 다시 모이자 비행 금지 구역인 이곳에 전투 헬기인 블랙호크가 출동해 저공 비행하며 시위대를 위협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번 시위는 미국 경찰이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눌러서 숨지게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그래서 이번 시위에 구호가 됐죠. 그런데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시위대를 체포하는 장면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남성을 경찰 2명이 급히 체포합니다. 곧이어 바닥에 포박하면서 한 경찰이 무릎으로 남성의 목을 누릅니다. 이번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당시 경찰이 제압하던 방식과 같습니다. 지켜보던 시민이 항의하자
다른 경찰이 누르고 있는 경찰의 무릎을 빼게 합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경찰이 무릎을 꿇고 있던 흑인 여성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여성을 밀친 겁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That officer has been removed from any contact with the public. In other words, a criminal investigation is going to commence. 애틀랜타에서는 경찰이 시위대가 탄 차량에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시위와 관련이 없어 풀려났습니다. 체포를 시도했던 경찰 2명은 해고됐습니다. 연일 강경진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검사는 자신의 SNS에 동물원을 제외하고는 이런 동물들을 본 적이 없다며 시위대를 비판했습니다. 검찰청은 이 검사를 즉각 해고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스포츠 스타나 영화 배우, 유명 가수 같은 이른바 셀럽들도 잇따라 시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SNS에 지지글이나 사진을 올려서 응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거리로 나선 유명 인사들이 많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곤봉을 휘두릅니다. 이어 한 남성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합니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배우 켄드릭 샘슨이 직접 참여한 시위 현장입니다. What happened? I tell her, I got shot. I'm bleeding. I've got all this shit. And I was like, and they beat me with batons. I'm just trying to, make sure, like, this is the police. 팝스타 할 씨도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최루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는 시위 사진에다 우리는 열정적이고 시끄러웠으며 사랑에 빠져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흑인 배우 제이미 폭스는 미니애폴리스로 날아가 우리는 두렵지 않다고 외쳤습니다. So I hope that we keep the pressure on them and let them know that we're here with solidarity. 뉴욕시장은 시위 도중 체포된 딸을 공개적으로 옹호했습니다. She believes a lot of change is needed. I'm proud of her that she cares so much that she was willing to go out there and do something about it. 시위가 날로 거세지면서 폭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 겸 감독 타일러 페리는 폭력을 멈춰달라며 약탈은 해법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폭력은 합리화되지 않는다며 열망은 구체적인 법과 제도적 관행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이렇게 미 전역으로 유혈 사태가 확산하면서 한인상가 79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우리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28년 전 LA 폭동을 떠올리며 긴장하는 교민들이 적지 않은데 LA 한인타운 주변에는 주 방위군까지 배치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긴장하고 있는 미 한인 사회에 맞추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명품 매장. 수십 명이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더니 물건을 훔쳐 달아납니다. 미국 내 흑인 사망 규탄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고 있죠. LA 도심에서 멀지 않은 한인타운. 도로에는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길목마다 무장한 군인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1992년 LA 흑인 폭동 당시 교민들이 무장을 하고 지켜냈던 한인타운에 미국 주 방위군이 투입된 겁니다. 거리에는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긴장감이 감돕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군인들이 다 지키고 서 있습니다. 격렬한 시위에 한인들이 운영하던 상점 곳곳에 유리창도 깨졌습니다. 가림막을 치고 영업을 중단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정부 차원에서 통행금지 명령까지 내렸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라 통금 시간이 5시로 바뀌고 4시로 바뀌고 6시로 바뀌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인종차별의 불똥이 한인 사회로까지 튀었던 LA 폭동이 재현될 우려까지 나옵니다. 또 우리만 당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때 당한 것도 너무 억울하고 그 뼈아픈 상처인데 이번에 또 우리가 그런 피해를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외교부에는 79곳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밤 1시 정도 서너 사람들이 와가지고 젊은 남자들이 와가지고 망치로 유리문을 깨고 있더라고. 교민들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뭉치고 있습니다. 적개심을 줄이기 위해 한인회가 주축으로 평화 시위를 지지하며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Black Lives Matter이라고 쓰고 Justice for George Floyd 이렇게 쓰셔서 간판에다가 붙이시거나 약탈과 방화에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며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보내고 있는 교민들. 언제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한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변호인단은 오 전 시장이 당시 사정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유치장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린 지 8시간여 만입니다.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나 나이를 감안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지부조화로 당시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범행 후 행동과 발언,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 전 시장은 오늘 낮 유치장에 들어간 뒤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높아졌다며 한때 병원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앞으로 수사 방향을 점검하고 또 다른 성추행 의혹과 채용 비리 의혹 등은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법정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다음에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가야 한다며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이채연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2차 공판. 국회의원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 최 대표는 재판이 30분 정도 지났을 즈음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를 향해 빠질 수 없는 공식 행사가 있다면서 다음에 심리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빠질 수 없는 행사는 오전 11시로 예정된 열린민주당 기자간담회. 재판부는 당초 28일로 하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원해서 오늘로 바꾼 것이고 재판부도 일정을 다 비웠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표 측 변호사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자고 다시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형사재판을 하는 건 위법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은 최 대표에게 재판이 이미 잡혀 있었는데 왜 기자회견을 11시로 잡았는지 물었지만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의도를 한 달 전부터 예정돼 있던 재판 기일이었는데 왜 같은 날 기자회견 잡으셨는지 혹시 법사위 혹시 희망하시는 거는 재판이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하고 있는 걸 서로 알고 있죠. 최 대표는 당 기자간담회에서도 억울한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가 저지른 범행은 조 전 장관을 활용한 신종 정경유착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반성한다면서도 조 전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가 부풀려졌다고 항변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촌 조카 조모 씨.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수십억 원 횡령하는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국 부부를 정치 권력이라고 부르며 조 씨가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을 추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악질적 범죄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공적 배경을 활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행정부 내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범행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질 죄에 비해 공소 사실이 부풀려졌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실제보다 부풀려진 채 법정에 서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계속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의 사이에서 각종 논란을 낳은 민주당 윤미향 의원 소식 짚어봅니다. 윤 의원은 오늘 이해찬 대표를 면담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이 쓴 응원 편지를 자신의 정치인 계정 SNS에 공개하며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정 의원에 몸담고 있을 당시 사용한 개인 SNS에선 논란이 됐던 과거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이틀째 의원회관에 출근한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첫 의원 총회도 불참한 채 8시간가량 사무실에 머물렀습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린 건 오후 4시쯤. 어디 가세요? 네, 밖에 모임이 있어서 갑니다. 어떤 모임? 혹시 지금 서부지검 혹시?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윤 의원은 이곳 국회 본관에 있는 당대표실을 찾아와 김태년 원내대표, 남인순 의원과 함께 이해찬 대표와 1시간 가까이 면담했습니다. 윤 의원은 회동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의원이 의혹들을 잘 소명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를 하다 보면은 또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그런 결론을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하자. 어제 새로 개설한 페이스북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달라며 스스로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원들이 보낸 축하 편지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정에선 개인 계좌 모금 의혹 등 논란이 됐던 과거 글 대부분을 찾아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택구입비 출처 등 지난 5년간의 재산 형성 내역을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소송에서 받은 조정금 전액을 나눔의 집에 기부했던 대학생이 기부 금액을 돌려달라면서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대학생은 정 의원을 향해서 정의와 나눔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곱씹어볼 말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2018년 대학 내 성범죄로 법정 다툼 끝에 받은 900만 원 전액을 나눔의 집에 기부했던 대학생 강민서 씨. 평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인권 활동과 공익 변호사를 꿈꿔온 게 기부 이유였습니다. 할머님들한테 가지고 있는 감사함과 부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할머님들이 없었다면 진행하지도 못할 소송이었고, 최근 기부금 유용과 인권 침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나눔의 집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고통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히 진짜 인두겁을 쓰고 이용할 수 있을까. 정말 기본적인 의식주나 복지 서비스도 해주지 않은 단체한테 진짜 어리석게 돈을 갖다 바친 것도 너무 죄송하고. 앞서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졌던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 집 모두 피해자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해 놀랐다고도 했습니다. 정말 일부의 돈이 직원들의 뭐 숙식비나 이런 걸로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적어도 50% 이상 정도는 할머님들의 노후를 위해서 쓰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 씨는 기부금을 돌려받게 되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직접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서울역에서 벌어진 이른바 묻지마 폭행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끝에 용의자를 체포한 건데 사건 발생 일주일 만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불안한 듯 자꾸 뒤를 쳐다보며 뛰어갑니다. 대낮에 인도를 빠르게 뛰어가자 행인들은 이상한 듯 쳐다봅니다. 마스크를 쓰고
흰 티셔츠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일주일 전 일어났던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 CCTV가 없자 인근 도로와 건물에 있는 CCTV를 모두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이 남성이 일반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고 대중교통으로 서울역을 벗어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그 동선들에 있는 CCTV를 계속 추적하고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추적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경찰은 용의자 동선 분석을 통해 30대 용의자 신원을 특정한 뒤 오늘 저녁 8시쯤 상도동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폭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여행용 가방 속에 3시간 동안 갇혀있던 9살 아이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계모가 벌인 일로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합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9살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긴급 후송합니다. 1시간 정도 CPR을 했고요. 그 뒤로는 병원을 인계해가지고. 어제 저녁 7시 25분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9살 A군이 집안에서 쓰러지자 계모인 43살 B씨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A군의 몸에서 멍자국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계모 B씨를 추궁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여행 가방 속에 3시간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계모 B씨는 아이가 거짓말을 해 가방에 가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학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사할 예정이고요. 의식이 없고요. B씨는 1년 반 전쯤 자신의 자녀 2명을 데리고 A군의 아버지와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A군의 아버지는 출장을 가 집에 없었습니다. 계모 B씨는 지난달 7일부터 A군을 학대한 혐의로 임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A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나흘 전 KBS 영구동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었죠. 이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는데 이 남성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이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S 공채 개그맨 출신 A씨는 어제 서울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는 자신이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뒤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렌식도 맡긴 상태고 진행 과정에 따라서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은 추가 불법 촬영 가능성과 영상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관계자는 공채 개그맨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직원 신분에서 벗어난다며 직원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측은 전날 몰카 용의자가 자사 직원이라는 보도가 불거지자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몰카 장비와 이미 제출받은 휴대폰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재소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A 소속 기자와 간부 3명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신라젠 취재 당시 사내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은 채널A 사회부 보고라인에 집중됐습니다. 신라젠 경영진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취재하려던 채널A 이모 기자와 상급자인 법조팀장, 그리고 사회부장까지 3명의 휴대전화가 대상이었습니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 소유의 휴대전화 등 2대를 제출받았는데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당시 받은 휴대전화와 다른 별도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통화 녹음 내용과 당시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는 자체 진상조사에서 기자가 자발적으로 취재했고 검찰 관계자와 사전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인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가 오늘 하루만 22명 추가되면서 4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71%가 무증상 감염이어서 방역당국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교회. 오늘만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4명 발생했습니다. 인천 개척교회에 다녀온 50대 신도가 이곳 교회에서 4시간가량 머물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인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는 이 4명을 포함해 서울에서만 하루 새 8명이 늘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22명이 늘어 총 확진자는 23개 교회에 45명에 이릅니다. 지난 일요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부평구의 목사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소모임을 이어간 게 확산의 발단입니다. 소모임 참석자의 73%가 감염됐는데 대다수가 무증상 상태여서 조용한 전파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됩니다. 확진된 환자 24명 중 71% 17명이 최초에는 무증상이어서 증상만으로 이 구성원들이 감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경기 군포와 안양에서도 교회 목회자 모임과 관련해 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한 달 새 수도권에서 종교 모임을 통해 감염된 사례는 100명에 육박합니다. 경기도는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명령을, 인천시는 방역수칙 준수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인천 개척교회발 확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교회를 점검하던 부평구청 공무원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해당 구청을 긴급 폐쇄했습니다. 쿠팡발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구청 앞 잔디광장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긴급 설치됐습니다. 구청 공무원과 입주직원 등 1,100여 명이 검체 검사를 받습니다. 부평구청 공무원 42살 A씨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개척교회 한 곳을 점검하며 목사와 접촉했는데 이 목사는 이날 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교단체 관리를 맡던 A씨는 당시 마스크와 위생장갑까지 착용했지만 결국 감염됐습니다. 부평구청은 오전 11시부터 민원인 출입을 통제하고 청사의 모든 구역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은행이고 구청이고 문자로도 해가지고 2차, 4차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로도 해주면은 여기 찾아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접근을 많이 시킨다 이거죠. 부평구의 북해삼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인 27살 B씨도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PC방 직원인 친구와 같이 살았는데 이 PC방은 쿠팡 부천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들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B씨의 친구는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 직원 검체 검사 결과가 나오는 오는 4일 새벽 6시까지 부평구청과 행정복지센터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오늘 하루 38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1명 빼고는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내일 3차 등교를 앞두고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경기도 성남에서는 미술학원 강사가 또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야간 당직자가 감염돼 부모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미술학원. 강의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아르바이트를 한 가천대 학생이 어제 확진되자 휴원에 들어간 겁니다. 이 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만 91명, 강사와 행정직은 13명으로 100명 넘는 인원이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학원 건물엔 교회 등 다른 다중이용 시설들도 입주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가는 곳이고 또 화장실 가장 제가 걱정했던 게 화장실이었거든요. 교육당국은 오늘까지 수도권 학원들의 방역을 점검해 내일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학원을 통해서 확산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기 때문에 학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학교발 확산도 우려됩니다. 서울 도남초등학교는 야간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병설 유치원까지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이 당직자는 지난달 25일부터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났지만 출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직원 12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되면서 학생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인하대 의대에 이어 서강대에서도 온라인 시험 집단 부정행위가 불거져 중간고사 일부 과목이 무효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은 온라인 대리 시험 제한이 올라와 있을 정도인데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서강대 총학생회에 부정행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학과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모여 서로 논의하면서 시험을 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시험을 본 일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어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 성적은 전면 무효화됐습니다. 연세대에서도 지난달 300여 명이 수강하는 교양 필수 과목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져 에세이 평가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답안을 공유를 하고 이거를 어떤 학생이 인스타그램에 집단지성 이런 식으로 대학 익명 게시판에선 온라인 대리 시험 제한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시험을 치르자 일부 학생이 이를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양심적으로 다들 하자고 해도 누군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이미 예견된 일이지 않았나.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 온라인 시험의 공정성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작년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지면서 32,000달러를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는 경제 사정이 다 아시는 것처럼 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3년 만에 다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총소득은 32,115달러. 2018년 33,564달러에 비해 4.3%나 줄었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10.4% 이후 최대폭 감소입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1.4% 증가했지만 원화 약세 현상이 달러 기준 소득을 끌어내렸습니다. 지난해에는 별다른 경제 위기도 없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파장과 원화 추가 약세까지 더해지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2017년 이전인 2만 달러대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250원, 60원 이런 정도가 환율이 연말까지 계속 된다고 하면 그것도 명목 성장률이 마이너스 1% 되고 그런다고 하면 3만 불을 하회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3%. 코로나19 여파로 2분기 이후 전망도 어둡습니다. 대외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환율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활동이 개선될 가능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8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하락과 함께 경제 체온이 식어가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올가을 G7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기꺼이 응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미중 갈등 와중에 우리 정부의 줄타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신현석 기자가 이것과 관련한 청와대 분위기를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 등 4개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한 뒤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어젯밤 통화에서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과 관련 조금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 환영할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4-5개 국가를 더해 G7 체제를 확대 전환하는 제안에도 공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반응엔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독자적 외교 영역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미중 갈등 이슈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중국이 한국의 회의 참석에 반발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등의 G7 초청이 다자주의 수호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안도 추진한다며 미국이냐 중국이냐식의 이분법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어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고심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반대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금 전 의원이 결국 탈락한 건 다 아실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중요한 표결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금 전 의원이 야속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면 소신의 설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발단이 된 공수처법 상정 당시의 영상 먼저 보시고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당시 화면을 보니까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공수처법에 반대를 했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 표결 현황 국회 전광판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금 전 의원 이름 앞에 기권을 뜻하는 노란색 불이 켜졌죠. 다른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찬성의 초록색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당에서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고라는 거죠. 징계 경중을 떠나서 당론에 반대해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게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까? 이 민주당 당규 14조를 보시면 징계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당원 또는 당직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나눠서 보시다시피 징계 사유도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당론 위반은 이 당원 징계 사유지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는 없습니다. 당이 금 전 의원을 의원이 아닌 당원으로 봤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원 자격으로서 한 건지 국회의원으로서 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는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한 걸 보면 명백히 당원 자격으로 보고 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국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국회법 114조에는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 전 의원 측에선 당론대로 다 할 거면 국회의원이 뭐하러 본회의에 들어가냐고 반문을 했고 당내에서도 같은 비판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실까요?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거는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금태섭 전 의원은 물론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겠죠? 네, 그래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 형사소송법과 검찰 문제 전문가로서 이 새로운 권력기관, 즉 공수처를 만드는 것을 도저히 찬성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조국과 윤미향 사태에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한마디도 안 한다며 이게 정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반면에 이해찬 대표는 지난 2년간 당을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한국 정치권에서 당론 따르지 않고 소신 지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민주당이 실증적으로 입증을 한 셈이네요.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실적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국내 조선업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국내 조선 대형 3사와 카타르 국영석유소가 백청 이상의 LNG 운반선 계약을 맺게 된 건데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어제 늦은 오후 국내 조선업계에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 3사가 카타르 국영석유사와 LNG선 발주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한 겁니다. 카타르가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00척의 LNG선은 전 세계 LNG선 건조량의 60%에 달합니다. 2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최대 5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연간 한 20척 정도잖아요. 한 회사에 한 7척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 거고 다른 물량들을 수주하는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 4월 세계 선박 발주량이 1년 전에 62%에 그친 상황에서 대형 3사의 신규 수주는 국내 조선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전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급감을 했던 상황에서 가무수비 단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정부도 이제 구조조정을 해왔었던 이런 상황에서 이번 수주가 그런 부분에도 어떻게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국내 조선업계는 이번 대규모 계약을 시작으로 러시아 등에서의 추가 수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코로나 국면에서도 K-팝의 글로벌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AR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세계 유료 온라인 공연 시장을 접수한 건데 공연 아이디어도 상상 이상입니다. 이루라 기자 리포트에서 확인하시죠. 무대 위 슈퍼주니어가 사라진 멤버 최시원을 찾으니 시원아 어디 갔어? 시원아! 갑자기 무대 뒤편에서 높이 12m의 초대형 최시원이 튀어나옵니다. 나를 찾았어? 아 너무 깜짝 놀랐잖아. 있어. 아니 지난 주말 유료 생중계된 슈퍼주니어의 온라인 콘서트의 한 장면인데 별도의 스튜디오에서 106대의 카메라로 1시간 동안 촬영한 뒤 혼합한 AR 기술입니다. 모니터 앞에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카메라 워크에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지난달 슈퍼엠을 시작으로 동방신기, NCT 127 등 증강현실과 같은 최첨단 기술로 유료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한 건 벌써 6번째입니다. 이날 공연에만 전 세계 12만 관객들이 동시 접속했고 안녕하세요. 나구나. 안녕하세요. 평균 5만 원대의 티켓값을 감안하면 최소 6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탄소년단도 오는 14일 유료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응원봉을 연동하던 차원을 넘어 멀티뷰 기술을 선보이는데 6개의 다양한 화면 중에서 시청자가 보고 싶은 화면을 선택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공연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 K-팝이 비대면 공연의 새 모델로 세계 온라인 공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요즘 프로야구에서는 2번 타자가 대세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4번 못지않게 맹타를 휘두르면서 전성시대를 맞은 건데요. 장동욱 기자입니다. 4할에 달하는 고강도 타율을 과시 중인 LG 주장 김현수. 잘 치고 잘 달리는 키움의 김하성.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 최다 안타 1위를 달리고 있는 부산의 페르난데스. KBO를 호령하는 강타자들의 공통점. 바로 2번 타자입니다. 김현수는 장타와 단타 가릴 것 없이 각종 타격 순위에 들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고 페르난데스는 4할 타율에 5할 출루율, 6할 장타율이라는 괴물 같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석에 많이 나갈 수 있어서 기분 좋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더 편하게 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로 봐도 올 시즌 2번 타자들은 가장 많은 안타를 때려내며 3, 4, 5번 클린업 트리오를 능가하는 타격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2번 타자는 테이블 세터, 즉 어떻게든 출루해서 빠른 발과 작전 수행 능력으로 후속 타선을 돕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득점을 위한 장타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출루율에 장타율까지 갖춘 강타자들이 2번 타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강타자 마이크 트라웃, 에런 저지, 옐리치 등이 대표적인 2번 거포들입니다. 많이 치고 멀리 치는 2번 타자의 전성시대. 고정관념을 깨고 야구의 맛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광복 후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7살 딸의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사람이냐 귀신이냐 묻고는 그대로 실신했다고 합니다. 딸은 이런 어머니 앞에서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49년이 지나서야 부모님 묘소에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은 할머니는 한없이 통곡하다 부모님께
이렇게 고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의 형제자매가 한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한풀이는 오랜 세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금의 집권 주체와 지지 세력이 할머니를 떠받들었고 그 앞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2017년 대선 전날 대구 유세 연단에 모셔 이렇게 끌어안았고 아베 보라는 듯 트럼프 국빈 만찬에도 초대해 인사를 나누게 했습니다. 행사마다 할머니 손을 잡고 걸으며 각별히 모셨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피해자 중심 원칙을 강조하곤 했죠.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가 나는 30년 동안 재주 부리는 곰이었다고 털어놓자 일부 여권 지지자들의 낯빛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친일 모략극이라는 손가락질이 잇따랐고 친여 방송인이 배후 공작서를 들고 나오더니 열성 지지자들이 극단적 인신공격을 퍼붓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망이 났다, 노욕이 추하다는 혐오 발언에 대구 할머니 대구스럽다느니 하는 지역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당원 대화방에는 할머니가 일본군과 영혼 결혼을 했다고 왜곡한 글이 올라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이 달렸습니다. 피해자인 할머니를 2번 죽이는 2차 가해가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운동가를 지키려고 피해자를 공격한다고 했듯 조국 사태와 닮은 양상도 눈에 띕니다. 가전 찬사로 칭송하다가도 자기 편과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 즉각적으로 몰아세우는 행태 말입니다.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셔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뵙는 게 저로서는 꼭 저희 어머니 뵙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를 겨냥한 돌팔매질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어느 누구 두 팔 벌려 맞겠다고 나서는 사람 없는 현실이 슬프고 또 슬픕니다. 6월 2일 앵커의 시선은 왜들 이러십니까? 였습니다. 중부 지역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더라도 오전까지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1km 앞도 보기 힘들 걸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맑아지면서 햇살이 강해지겠고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30도 이상 오르면서 한여름을 방불케 할 텐데요. 대구가 31도, 의성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동해 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잔잔하겠습니다. 목요일 새벽에는 중부 지역에 비가 또 한 번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게 더워지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서울이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